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안녕하세요. 힘이 세시네요. 갑자기 스튜디오가 흔들렸어요. 미쳤나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즌2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덥지만 즐겁고 반갑게 잊었던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비2 무비 플러스에서도 자기소개는 여전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꿈입니다. 같네요. 꿍꿍이가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9호의 첫 번째를 선점하신 조미료님. 조미료에서 이제 조미료가 아닌. 조미료 하니까 순간 또 긴장을 했어요.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여기 나오네요. 제가 일부러 힌트를 드린 건데 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저는 남들보다 언제나 반발 아니라 한 발 앞서서 가는 호기심과 행동 덕분에 지갑이 가을에도 계속 비어있을 예정인 신여성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걸 잊지 마세요. 쉬지 않았어요. 신여성. 네. 자, 저희는 시즌2 무비 플러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뭘 플러스했느냐? 뭘 플러스했을까요?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습니다. 왜요? 사실은 그 인문학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제 컨셉을 네. 그렇게 잡은 거죠. 그쵸? 우리가 이게 영화를 볼 때 여러 가지 인문학적 콘텐츠를 함께 좀 엮어서 왜 융합의 시대잖아요. 고기 먹으러 갈 때 우리가 인문학을 들고 갑니까? 고기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고기에 대한 성찰을 또 합니까? 뭘 소스를 찍어 먹잖아요. 소스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회도 먹을 때 뭘 찍어 먹잖아요. 네, 그렇죠? 다양하죠. 탕수육도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든지 부어 먹든지 하잖아요. 부먹 찍먹. 네, 그러니까 인문학이 이제 소스 같은 거죠. 소스 좋다 그거 개념. 소스, 드레싱, 드레싱. 드레싱 이런 거지. 인문학 드레싱. 네, 저희 어때요? 코너 이름이죠. 네네. 영화를 네네.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인문학을 드레스를 얹어서 먹자. 찍어서 먹건 부어서 먹건. 네네. 네. 고기 먹을 때도 인문학을 생각하시는 꼼꼼히 해서. 모든 게 먹는 걸로 통한다. 인문학을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저는 찍먹입니다. 저는 부먹입니다. 인문학 부먹. 부먹이죠. 어디서 찍먹이. 시간이 없죠. 빨리 먹으려면. 부먹만의 그 느낌 있잖아요. 밀가루가 살짝 녹아가지고 있는. 세대 차이가 확 나는 거야 여기서. 저희 때 불어 터져도 부먹이었어. 아니 이미 부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지. 무조건 부먹이었지. 무조건 부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각자의 취향을 또 존중하는 게 있어서 세대 차이 같네요 진짜. 그렇죠. 그거는 주방장의 세대 차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어가지고 부먹과 찍먹. 나이 비슷한데. 야 이거 아니 최근에 종영한 그 검분류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 보면은 거기에서 탕수육 관련 이모티콘을 출시하는데 부먹 이모티콘을 출시했다가 찍먹파들에게 엄청난 반론을 막 해가지고 다시 찍먹 이모티콘을 다시 출시하는 게 나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세대 차이가. 세대 차이. 이게 그냥 입맛의 차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싱을 부어 드시든 찍어 드시든. 꼼꼼이는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저도 부먹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찍어 먹는 걸로. 저는 인문학을 그냥 확 부어서 먹는 게 좋지. 네. 근데 인문학이 뭡니까? 좀 길어집니다. 네네네. 고기 얘기로 아까 고기. 그럼 고기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누구인가. 아니 여기는. 인문학은 그 사람 인자고 문은 원래 문이란 뜻이에요. 문이. 그럴 문자가 아니고 그 그럴 문자는 원래 뜻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한자풀입니까? 네, 한자풀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이에요. 색깔, 결 뭐 이런 거.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하늘의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 뭐예요? 천문학. 사람들이 살아가는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 인문학. 그러니까 사람들의 결과 무늬를 공부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야? 나 아니면 남이잖아요.
나와 남이잖아. 그죠? 사람이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아가는 학문. 와. 사람과 사람을 아는 학문. 동물은 안 됩니까? 동물도 알면. 그러니까 나를 잘 알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동물도 연결이 되지. 네. 저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제 동물이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사람 중심. 세상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세상을. 그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를 알아야 되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알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와, 엄청나다. 엄청난. 놀라운 마치 준비해 갖고 온 것 같잖아. 다른 사람 듣기에는 엄청난 준비. 네, 뭐 준비를 뭐 알코올로 하시고 그런 건.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인문학을 하면 문사철이라 그러잖아. 예. 문학, 역사, 철학. 기존의 대학의 저도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도 중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결국 뭐예요? 문학은 예술이야, 예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거예요. 문학을 통해서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좁게는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림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공연, 뭐 연극, 뭐 영화 이런 게 다 이제 예술의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술을 잘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게 이게 인문학의 또 출발이다. 늘 인문학을 하시네요. 그럼요. 예술. 그럼 예술. 우리가 술 넘어가잖아요. 술이.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출발은 그 예술이다. 그 예술은 뭐냐면 감성의 근육을 키우는 누가 그런 얘기 쓰더라고. 감정의 근육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의 강신주. 감정의 근육을 네네.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을 들어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들어라. 그다음에 필요하면 때가 되면 미술관에 가서 그림도 좀 봐라. 시도 읽어라. 소설도 읽어라. 연극도 보자. 그게 인문학의 출발이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로 넘어가잖아요. 역사는 뭡니까?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죠? 인식이고 생각이고. 네. 그러니까 또 뭔가 세상을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고. 그죠?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고 그런 걸 이제 또 키워야 되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노래가 좋다고 음악만 막 들으면 감정의 근육은 커지는데 뭔가 판단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판단 능력을 어디서 배우냐? 역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지. 동시에. 네. 그래서 이성과 감성, sense and sensibility. 이거를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거의 뭐, 취중 토크에 가까운 신의 경지에 가까운.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철학은 이제 깊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고하는 거잖아요. 나와 인간과 세상과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사고하는 생각하는 법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예술과 역사가 바탕이 돼 있어야지 철학이 돼요. 철학은 그냥 뜬금없이 뭐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상이지 공상. 철학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문사철에. 문사철. 예술과 역사와 책과 역사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인문학이 아닐까. 네, 영화 이야기에 이 드레싱을 부먹으로 그냥 확 부어가지고 뿌려드려요. 네. 제대로 한번. 기본은 부먹. 찍먹 원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개별 서비스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영화를 하나만 보더라도 영화만 딱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영화 한 편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 또 세상의 여러 콘텐츠들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걸 찍어 먹어줘야지. 또 부먹이 아니고 찍먹으로 슬쩍 좀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무비 플러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영화 이야기에 다양한 소스를 준비해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를 새로 신설했는데요. 투비 오와 not 투비로 하겠습니다. 투비 살릴 것이냐, not 투비 죽을 것이냐. 영화 속의 캐릭터를 영화의 맛에 맞춰서 소스 빼고 원도 봤을 때 어쨌든 좀 저희 이번 영화 오늘 영화 들어보시면 투비와 나투비의 그 컨셉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요. 예전 망종 녹음 때 좀 연습을 해봤었죠. 망종에서 꼭 죽이고 싶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좀 더 역사적이면서 맥락 있는 당사자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차이나는 한마디는 계속 이어서 한중일, 네, 영화 속의 한마디를 중국어로 배워보고 따라하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영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크게 바뀐 것도 하나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네. 처음에? 맞아요. 지금까지는 거의 중국 영화? 네. 중국 영화가 좀 기준이었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한중일 횡단 토크쇼. 네, 일하는 거. 그리고 저희 차이나는 무비를 좀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4명의 진행자들이 각자 그 영역이 한중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번역하신 분, 중국어 번역하신 분,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 한국에서 태어나신 서울에서만 사는 쭉 사시는 분. 그래서 저희가 한중일 횡단 토크쇼라고 해서 남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길어올린 이야기로 문제인식을 던지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것도 중국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그쵸. 한중 관계 속에서, 중일 관계 속에서, 또 중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네. 뭘 생각하는 한마디 하세요. 뭐. 한마디 할까요? 네네.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꼼꼼이 중국어는 그때 뭐 학번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아니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개인 아니, 신상 아니, 정보를 근데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때 안 돼, 제가 안 돼. 계산했을 때 꼼꼼이는 분명 대만 국어를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타이완 고이. 네. 타이완 꼬이가 제가 이번에 대만을 갔다 와서 꼬이가 뭡니까? 확실하게 국어, 느끼는데 이게 중국어랑 해서- 대만 국어가 구이로 차이가 들리지? 많더라고요. 차이도 많고. 아, 예. 대만에 네네. 다녀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세상에. 네. 빨리 잘 갔다 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꼼꼼이는 이제 대만 국어 세대고 저는 이제 오리지널 중국어 세대라는 걸 제가 좀 천명하고 싶어요. 차별하시- 대만 국어가 뭐 나쁜. 뭐 근데 아니 나쁜 건 아닌데 어쩐지 가끔 못 알아. 나는 그래서 저 건설음을 차이가 안 해요. 그냥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건설음을 안 해도 다 소통이 되는데 뭐 건설음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 건설은 너무 좋아. 네. 없는 저희 게. 석사 나도 들은 거 있어. 꼼꼼이한테. 잘 뭉개면 대만에서는 성조도 필요 없고. 아니 그런 거 하지도 너무 않은 막 얘기를 나가시네.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날조를 하고 그래요. 아니 큰일 날 이런 건 다 사람이네. 재해석해 되는 거라고 좀 내가 재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많이 뭐 성조해서. 세대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나는 나중에 대만이랑 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처음 갔습니까? 난 대만을 50번도 넘게 갔다 왔어요. 역시. 와.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면 50년. 50년을 산 건 아닌데. 대만 분들이랑 많이 만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대륙 분들이랑 얘기할 때보다 대만 분들이랑 얘기할 때가 훨씬 편해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이 서로 소통이 네네네. 한 1-20% 정도 더 소통력이 증가돼. 아, 왜냐하면 그 표현이나 네네. 이런 방식이 훨씬 더 대만식을 많이 구사하시더라고요. 문법이라든지 그리고 억양 같은 거에 이제까지 있어서도 훨씬 더 몰랐군요. 부드럽고. 우리는 몰랐어. 시즌 네네. 1까지는 몰랐던 사실을 네.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물론 뭐 오래전부터 중국어 학과가 개설되었지만 사실 중국 대륙과는 92년도에 수교를 그렇죠. 맺잖아요. 네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전까지의 그러한 뭐 중국어 이제 뭐 교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다 대만에서 대만식을 따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내가 그때 졸업할 때였어요. 밝히면 안 되는데. 잘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당신 작은 아버지 집벌이야. 큰아버지 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중일 횡단 토크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책사님 말씀처럼 이제 영화도 영화지만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어떤 인문학 이야기를 책과 예술의 영역으로 넓혀서 그리고 지금 대만이 사실 중국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있고 홍콩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정세죠. 지금 저희 아시아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쨌든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의식 있게 똑똑하고 네네 감성 풍부하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영화를 좀 잠깐 소개하고 일부를 쌈박하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영화는 뭐 정말 이 영화 아직 안 보셨으면 영화부터 일단 보시고 들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주전장. 주전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일본어에서. 일본어인 네. 거죠. 그럼 일본어 표현이 뭔가요? 슈센조. 슈센조. 주전장 그대로. 슈센조. 중국어도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전장이긴 전쟁이 일어나는 터, 전쟁이 일어나는 터인데 아주 주된 전쟁이 일어나는 메인 전쟁이 격전지 배틀 우리로 치면 격전지 같은 건가? 조금 다릅니다. 격전지는 아주 격하게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전투라고 할까요? 예, 주전장. 예. 뭐 대만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나 봐요. 역시 대만 국어가. 중국에서도 사실 주전장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쓰고요. 전장이라는 말은 쓰는데 그 국공 내전 때, 그 항일 전쟁 때 전장이란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정면 전장이랑 후면 전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국민당이 이제 정면战场에서 싸웠고 이제 공산당이 이제 배후에서 이렇게 싸웠다 해서 예. 그런 표현은 씁니다. 네. 주전장은 중국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전장. 약간 주전자하고 정말 진짜 주전자 같은데요? 주전자야. 짠차?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목을 좀 한국말로 다른 걸로 예를 들면 I can speak처럼 딱 들으면 뭐지? 약간 부드럽게 택시 운전사 이런 걸 해줬으면 한국 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개봉이 7월 25일인데요. 이게 지금 개봉은 좀 지났는데 아직은 이제 2만 명이 채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에서는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야 좀 이제 약간 흥행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싶어요. 제목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영화가 참 좋은데. 나는 이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겠어요. 아베는 누구인가? 아베는 누구인가? 난 너무 놀랐어요. 전 뒤에 거. 아베. 그렇죠. 나오잖아요. 아베가 누굽니까? 아베 그 할아버지도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거의 정치적 스폰서도 뒤에 전범으로 나오고. 나와서. 전범의 외손자야. 아베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는 일본계 미국 감독이죠? 일본계 미국인. 네.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이름이 뭐였죠? 감독이 미키 데자키. 미키 데자키. 되게 젊은 감독. 그죠? 35, 37? 저는 진짜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좀 한 것 같은데 역사 공부를 이 영화가 사실은 자기가 원래 영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그죠? 그 일본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을 경험해서 일본 사람들이 왜 이거 이렇게 차별을 하나라는 걸 들어가다가 한일 간의 그 분쟁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익들의 활동에서 가장 주요 격전지가 그 외국인 차별이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혐오, 증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제 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하고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보면 일본과 중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들어가고 근데 아주 뿌리 깊은 중국에 대한 이 일본인들의 의식도 보이죠. 전 그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항상 한일 문제에만 너무 저희가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너무 늙어가시니까 그게 분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중국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그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또 뭐 한일 갈등의 그 뿌리를 중국 사회주의 중국의 존재로 이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거의 뭐 완전 주적으로 그냥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제일 충격은 또 이 모든 것 뒤에 중국이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패싱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 뒤에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 영화는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감독의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위안부 몇 분에 대한 보상과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우익들이 갖고 있는 이 아시아 패권에 대한 문제이고 이 아시아 패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랜 시간 미국에 있는 일본 우익들을 움직이고 정치적으로 교과서로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한국을 그리고 중국을 상당히 패싱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의 그 대사들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감동받았던 I Can Speak나 Her Story 이런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끝에 가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래서 지금
아베 퇴진이라든지 뭐 또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이 영화는 좀 시의적절하게 이야기를 서로 의견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감독이 그 영화 전략을 잘 쓴 게 그 두 가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네. 이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네.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판단을 관객한테 맡기는 거죠. 감독이 뭐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한번 들어봐라. 양쪽 얘기를 다. 그래서 이쪽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객들은 뭐가 옳은 얘기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게 참 그 서사 전략이 잘 짜여졌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다큐 할 때도 뉴스 보도에서도 반대편의 인터뷰를 싫지 않으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신뢰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인데 대체적으로 반대쪽 입장들을 거의 안 실어주잖아요. 인터뷰 응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상당히 바스트하고 타이트한 얼굴들로 자기 이야기를 당당하게 게다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속도감 있게 네, 자신만만하게 일본 우익들의 얼굴이 굉장히 나와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지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본 우익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혹은 제1교포들 앞에서 나가라 뭐 혐오 뭐 냄새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렇게 작은 시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화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어 오고 뿌리 깊게 이어져 오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그런 혐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골적이라는 것을 그 영화 이미지에서 저는 인터뷰 얼굴 사이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드러나잖아요. 싫고 냄새나 이런 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조롱과 그런 것들이 얼굴에 미소로 흐르는 그 이미지를 또 이 다큐를 처음 만든 감독치고는 상당히 각도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지로도 좀 강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전장 이름이랑 연동돼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일본 우익들이 생각하는 주전장은 결국 중국인 거예요. 미국을 놓고 얘기할 때 주전장. 미국을. 네, 그렇게 썼는. 그래서 일부러 더 고집해서 이 제목을 쓴 것 같아요. 안 바꾸고. 전 중국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요? 생각할 때마다 각자 입장이 틀리니까 각자의 주전장은 틀릴 거다. 그치. 그 복잡한 자기 따라서. 머릿속을 자기도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이걸 똑같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름을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입장에서 사실 저희는 저는 영화를 보고 일본인들이 가장 격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중국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중국에서 자기들이 벌인 일도 없었다는 얘기로 얘기하고 중국은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걸 또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현직 의원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구나. 이건 어린아이 농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일본 아베가 미국의 눈치를 유럽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보면 그 주전장을 생각하는 건 주로 본인들이 중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열받죠. 왜냐하면 우리를 패싱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거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혐한 감정이 혐중 감정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사실 혐중 감정은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우익들이 본인들의 혐한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 중국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 같은 것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지금 미국과 잘 지내서 자기는 타라 입구 아닙니까? 원래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를. 이게 감독이 미국인이니까 그렇죠. 정말 이러지. 만약에 일본인이나 다른 쪽이었으면 영화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감독의 안전이 걱정되더라고요. 네네.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우익이. 네. 무섭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일 걱정이 이분의 안전. 일베가 테러를 한다고 해도 다 온라인에서 주로 하거나 먹는 걸로 하거나 그런 수준인데 일본 우익들은 좀
더군다나 이분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총기 맞아요. 위협도 있고. 되게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뿐이 아니라 이제 앞전에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감독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렇게 물어보거나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더 무서운 게 뭐냐? 아무 말 없는 거. 원래 무풀이 악플보다 무섭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긴 위험하지. 근데 거기 영화 속에 그분 나오시잖아요. 와이프한테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각서를 받고 자기는 아베 개헌 반대에 참여한다. 그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분 있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다 그런 그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뒤에 가서 인문학 드레싱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움직임들도 많이 있고 뭐 저희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이후에 그 비엔날레 참석했던 예술가들이 개별적으로 전시를 이제 열기도 하고 일본 학생들이 또 저희 수요일 대사관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의미 있는 조금 작은 파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더 많이 개봉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결국 작은 영화들은 입소문으로 개봉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급사가 많지 않아서요. 근데 가까운 이웃을 주변 돌아보시면 작은 영화 공간에서 많이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시즌 2죠.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문학 드레싱을 파바박 엄청 부어드립니다. 인문학, 예술도, 철학도, 역사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쳐드리면서 영화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영화 주전장으로 2부 투비 오와 나투비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질까요?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s.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아니 여기 회식 아니에요. 이거 차이나는 무비 전에 뭔가 드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구호 몇 번 하면 이거 힘 떨어져서 당 떨어져서 못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 그 소품으로 소맥잔 같은 걸 부딪히면서 할까요? 뭔가 쳐야 될 것 같아요. 잔을. 네, 저희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는 제 그 주전장, 주전장 영화 주전장으로 2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꿍꿍이가 아닙니다. 꿈꿈입니다. 네.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입니다. 아베를 싫어하는 책사입니다. 네,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신여성이에요. 신여성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2부 순서 투비 오와 나투비입니다. 이거는 영화에 따라서 죽이고 싶은 이야기, 살리고 싶은 이야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투비 오와 나투비 어떻게 될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이렇게 투비인지 나투비인지. 당연히. 저는 나투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죽이고 싶죠. 네. 이 영화는 나투비일 것 같은데요. 투비인지 나투비인지를 호명하세요. 묻어가지 말고 나투비면 나투비라고 확실하게. 나투비. 나투비. 자, 오늘 나투비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성함이 영화 속에 나오죠? 나옵니다. 네, 실명으로 나오고요. 아니 각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 다르려나? 다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죽이고 싶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도 네. 이 영화에서는 정말, 지금 아주 인기의 대세를 몰아가고 있는 아베 총리의 계보도 나오고, 그죠?
사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부터 약간 좀 계보가 약간 우리하고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죠. 기시노부스케. 그 발음 정확한 겁니까? 기시노부스케가 아베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저 A급 전범이었어요. 태평양 전쟁 때. A급 전범이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미국이 나중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아베가 미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베는 눈치를 봐야지. 할아버지를 살려준 은인인 거죠,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딱 보니까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중간에 껴있고 일본이 있는데 이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됐단 말이야. 사회주의화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군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저렇게 군대를 못 갖고 있으니까 좀 애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비 확장을 일본을 시켜줘야 돼. 근데 일본은 지금 전쟁에서 막 져가지고 패전국이라서 군대도 거느릴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군비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 거지 미국이.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일 적합한 인물을 찾다가 그 기시노부스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기시노부스케를 석방시켜주고 전범이었는데 석방시켜주고 그 사람을 총리를 시켜가지고 군비 확장을 하게 하잖아. 근데 이제 헌법은 못 고쳤죠. 전쟁할 수 있는 헌법은 못 고쳤어. 그래서 평화헌법인 거죠. 그거를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기시노부스케 꿈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 못하다가 이제 이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서 물러나요. 물러나고 이제 그 꿈이 외손자인 아베한테 연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우리 친일파 청산 못했다고 맨날 뭐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더해. 우리로 치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 지금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야, 참. 어떻게 전범의 외손자가 참. 총리를 하냐고, 지금. 그걸 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잠깐 한 게 아니라 쭉 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 보시면 아베의 리즈 시절 얼굴 나오죠. 젊었을 때부터 10년 전에 어떻게 아베가 교과서에서 위안부를 그렇죠. 지우고 그죠? NHK인가요? 아니면 그런 방송사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참. 근데 진짜 그런 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 감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열심히 팠나 봐요. 한번 모셔보고 싶네 진짜. 한국에 계신가?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어떻게 모셔올까요? 부르면 오잖아요. 전화하면 유튜브로 부르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미키 감독입니다. 저희 인문학 유튜브 메다마 센세이로 한번 저희 불러봐요. 인문학 되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감독한 장혜영 감독이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감독이 라이브로 참여해서 영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나눈 녹화 영상이 생각 많은 둘째 언니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가? 네. 이 주전장의 배급사인 시네마 달 담당자가 이제 통역을 해주고요. 장혜영이 진행을 하면서 3명이 앉아가지고 라이브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대가 비슷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쪽에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나투비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영화 보고 나서. 네. 스키타 미오. 혹시 여자. 이름도 미워. 미워. 아우, 미워. 진짜. 스키타 미워. 아우. 우리 이름 다 외워지네. 긴 생머리 그녀. 예, 그 의원, 중의원. 노란색. 자민당 의원인 네, 그 여자 의원. 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절대 일본은 그럴 리가 없다고만. 일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않는다고 배운다고. 해놓고선 자기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너무 얄미워. 네. 근데 이제 세상을 모르는 거지. 그죠. 진실을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계속 생활을 하겠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죠? 전두엽이 좀 파괴된 게 아닐까요?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뻔뻔한 인터뷰죠. 스키타 미워. 네. 참고로 이 영화에서 나오시는 미운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이면서 상업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의 난징 학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작이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역사 부정주의자들이죠. 네, 그렇죠. 역사 수정주의라고 얘기 나오죠.
부정주의자들도 있고 수정주의자들도 있고. 아, 부정이 더 무서운 거죠. 아예 그렇죠.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술이 부족한 문사철. 건가? 술이 부족한. 역사를 정확히 봐야지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잘못돼 있으니까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도 잘못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서 그 일본 회의가 진짜 무서웠어요. 네, 일본 회의라는 단체가 나오죠. 네. 20명 중에 16명이 모두 다 아베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죠. 너무 우익들이다. 무섭죠. 그래서 너무 계속 무서워. 역사를 원하는 쪽으로 수정해가면서 특히 교과서에서 지워가지고 지금 세대들 제일 충격적인 게 그 왜 일본에서 길거리 인터뷰 젊은 애들 미국에서도 해보고 제일 유학생들 해보면 위안부를 아예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야. 그죠? 이게 주전장의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누구한테 바치냐 바로 그거였어요. 젊은이들한테 알게 하고 싶다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안부를 일본에서. 모른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요 집회를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하고 다르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단호하다기보다는 정이 있고 약간 좀 인지상정? 뭐 이렇게 측은유심 이런 게 좀 있어서 어쨌든 뭔가 마음이 움직이면 같이 연대도 하고 내게 없어져도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할머니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속에 보시면 거기 우리나라 위안부에 대해서 대립적인 두 분 나오시잖아요. 그 나눔의 집 대표하고 네네. 그죠? 윤미향 대표 그리고 윤미향. 제국의 위안부 저자이신 박유하자. 네. 박유하. 참 이름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그분 두 분이 나오죠. 인터뷰를 네. 바짝 붙였죠. 그래서 박유하 교수는 지탄을 받는 것처럼 이 위안부가 가부장적 사회의 어떤 피해로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발적인 분들도 있다. 그분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이고 윤미향 대표는 그런 가부장을 연구한 모든 여성학자들이 초기에 이 위안부 문제 정신대 협회일 때부터 이미 투입되어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 라고 해서 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윤미향 대표가 박유하 교수가 쓴 그 책은 거의 픽션에 가깝다.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중간까지 읽다가 구토증이 나서 못 덮었다. 읽었다. 그렇죠. 근데 그 박유하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가 미국이나 외국에서 일본 우익들이 근거로 활용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최근에 뭐 올까지도 뭐 계속. 그러니까 혹시 돈을 받고 연구를 하셨나? 참 어떻게 눈앞에 할머니들이 계속 나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본인은 그거를 양쪽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서 그 글을 썼다고 해요. 공부를 좀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그 글과 읽어보면 그 뭐 서평을 보든 뭘 하든 다 그 정말 구토증 나게. 저도 읽어볼까 한번 생각을 했다가 이 영화에서 그 윤미향 대표 얘기를 듣고 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안 읽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 미워요. 그 미호 교수님, 그 미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진짜 미운 분이 계시다는 거. 그죠? 아유, 나투비 진짜. 아유, 정말. 그 한 분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또 뜨는 분이 한 명 있죠. 이영훈 교수라는 분이 또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써서 아주 이 영화에는 안 나오죠? 네네 이 영화에는 네 맞아요. 네. 그게 아마 트위터나 뭐 페북에서 조국 교수랑 얘기하면서 불거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위안부 관련 이슈들은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으로 그렇죠. 이제 그 청와대 수석 그만둔 이후에 개인적인 발언을 통해서 주전장 영화도 언급을 했고요. 네. 봐야 된다고 언급을 했죠. 근데 조국 조국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주옥순 대표도 지금 발언마다 그냥 탑으로 검색어 1위를 차지하시면서 정말 엄마 부대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저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필터링 없이 본다라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선 게다가 이름도 엄마 부대 아닙니까? 또 엄마를 쓰셔가지고 아니 심지어 그 기자회견을 손효상 옆에서 했다는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가신 분이라고 또
나는 친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독립군의 딸이라고 막 대통령에게 사과 왜 근데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게 지금. 근데 어쨌든 이 영화는 뿌리 깊은 좀 고민이 담겨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린 나투비를 선택했으니까 계속 죽이고 싶은 캐릭터, 죽이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필요가 있죠. 제가 나투비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일본 회의의 맞아요. 대표라는 가세. 가야 되는데 진짜 가위의 가세일지. 네.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인터뷰를 이제 역시나 그 자막통에 봤는데 그 단어 하나는 들리더라고. 카와이. 한국 걸 놓고 그렇게 평가했죠. 한국은 참 카와이한 나라다. 귀여운 나라다. 앞전에 얘기하잖아. 버릇없는 꼬마. 그렇죠. 버릇없는 꼬마 같다. 버릇없는 자꾸 이렇게 투덜대고 막 귀엽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있죠. 카와이라고 하지.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이 인터뷰어가 이 한일 간의 이 역사적인 갈등이 언제쯤에 해결될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 중국이 해체되면 사실 이 한국은 귀여운 나라여서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일 국가가 될 수 있다. 중국이 해체된다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그 말이야 뭐 방구야. 그때는 이제 그런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뭐야 이게. 그때는 이제 중국에 의존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레 일본에 빌붙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꼭 망할 거다. 뭐 이런 이상한 혼자서 막 상상을 진짜 지금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우리가 등이 터지게 생겼는데 지금 너무 무식해 보여요 일단. 아니 본인이 쓴 책 외에는 안 읽는다고. 근데 정말 감독이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큐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잖아. 위트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게 만약 사실인 것처럼 뭐 이 책을 지은 변호사 인터뷰 해주고 저 책을 지은 교과서 저자의 인터뷰를 막 하다가 제일 그들을 뒤에서 뭐 하고 했던 일본의 이런 사람. 근데 그 책을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전 남의 책을 누군지도 몰라 잘. 누군지 몰랐고 하나는 뭐 하타 교수는 뭐 지인이긴 한데 책 읽을 시간이 없다며 책 안 읽는다고. 와 저는 대단한 팩이에요. 본인 쓴 책 외에는 안 읽는다는 게. 그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까? 그렇죠. 근데 이미지로 일본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나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일본 회의 짱일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는 상당히 부도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여성들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물론 다 문학이나 영화에서 봤지만 기모노 입고 이렇게 약간 소극적이고 이렇게 막 되게 배려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것처럼 또 제가 아는 일본 분들 보면 예의도 되게 바르신 것 같고 그랬는데 아니 그 영화에 나오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다른 일본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부끄러움을 좀 덜 타는 민족인가?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영화를 보니까. 너무 인터뷰에 당당하게 표정이 할 수가 있을까? 막.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앞뒤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친절하다고 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인터뷰 이미지샷을 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약간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정말 감독이 잘 끌어낸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있는 되게 대로. 진중하게 잘 들어주고. 나도 나투비가 그 사람. 가세이긴 한데요. 가세. 네. 네, 가세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추한 한국인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나왔어요. 가세가 쓴 겁니까? 가세가 감수를 했어요. 아유. 근데 이제 거기 뒤에 배경에 재미난 게 한국인 특파원이 이 책에 대해서 찾은 거예요. 저자가 한국인이거든. 박태혁이라는 한국인인데 이걸 찾으려고 해서 보니까 가공의 인물이야. 어머. 이게 신기한 거죠. 가공의 인물이었어요. 그럼 일본 회의랑 다 연동돼. 가명을 썼군요. 가명을 써서 이 박태혁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고 그게 만난 것처럼 가세가 말하지만 사실 만난 적도 없고. 소설이네. 그리고 그냥 가세가 그 박태혁이라는 분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니.
이러면서 극찬을 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한테도 추한 한국인 해가지고 번역까지 돼서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랬냐면 그 고노다마 시점에서 고노다마 시점에 정치적으로 예, 이 책을 내고 감수하고 제목이 진짜 너무나 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가세가 더 미워요. 그러게요. 네. 그 근데 일본 회의,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사실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나오지만 그 사이사이 감독이 넣어놓은 이렇게 다큐의 균형감이라는 게 의견의 이제 정반합인데 이 의견의 정반합에서 한일을 대비시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아베 개헌이라든지 헌법, 이렇게 평화헌법을 깨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우익에 반대하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을 한 목소리로 담지 않고 일본 안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좀 소수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글로 싣고 하는 변호사분도 나오시고 뭐 그죠? 교수도 헌법 교수 그분 명예교수 그분도 나오시고 무엇보다 2차 대전에 참전했었던 90 넘은 그 군인 어르신도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 전쟁을 반대하는 건 누구나 우리 같으면 다 당연히 전쟁을 싫어할 텐데 네. 일본의 우익들은 지금 전쟁을 해서라도 어쨌든 그죠. 이 존재감을 아시아에서 떨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죽이고 싶은 캐릭터 사이사이에 정말 그 풀처럼 살아있는 그분들의 인터뷰가 그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참 결국 사실 뭐 투비와 나투비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늘 균형?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의라는 것이 약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과정? 이런 게 아닌가? 이 다큐도 약간 그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막 일방적인 혐오나 미움을 갖지 않도록 그냥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쪽으로 가려다가 또 다른 한쪽 보여주니까 계속 왔다 갔다 생각을 하게 하는. 예. 그래서 다큐는 좀 평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논문을 쓰듯이 1, 2, 3, 4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막 단어를 쾅 막 던지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좀 촌스럽게 나오지만 스토리의 구조는 상당히 뒤로 갈수록 쪼는 맛이 있고 뒤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저 검은 장막 뒤에 있었던 그 추한 한국인의 그 감수 선생님을 가세 등장시켜가지고 전 남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뻔뻔하죠. 저는 또 나투비 그 미국인 유튜버. 맞다. 맨 처음에 나왔다. 잊고 있었네요. 잊고 미국인 있었어요. 유튜버도 나투비. 아주 나쁜 놈이던데. 토니 마라노. 토니 마라노. 그래서 토니 무슨 그 채널 이름이 약간 무슨 데디였는데. 그쵸. 그래서 있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원래 그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고래를 많이 잡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환경단체가 자꾸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 이거를 옹호하다가 일본 쪽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탈리아계 미국 사람인데 피자집 주인이래요. 피자집.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일본의 고래잡이를 옹호해 주다가 일본 쪽에 기울어 가지고 네, 이 친일 이 행각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일 행각의 어떤 대표적인 문제로 이 한국에 대한 혐오 또 중국에 대한 혐오 이런 걸 이제 막 나타내게 되는 거죠. 소녀상 얘기 나온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가 그 종이로 씌운 거. 그렇죠. 소녀상 네. 맞죠? 그거 못됐어 진짜. 토니 말하는 톤이 벌써 여기 안 다 좋아. 외우겠다 이거. 말하는 톤이 안 좋아. 시험 봐도 되겠는데. 너무 뻔뻔하죠. 네, 뻔뻔하고 완전 자기가 정말 뻔뻔해요. 역사를 잘 모르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가 좋은 정보들도 많이 제공해주지만 이렇게 좀 안 좋은 정보들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너무 많이 넘쳐요. 가짜뉴스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것.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근데 제일 웃긴 게
감독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잖아.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그는 맞아요. 네, 일본의 책도 냈고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 환영받지만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 그거 모르니까 약간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팩트인데도 참 잘 비틀었다라는 생각이. 팩트를 팩트로 설명하는데 되게 잘 비튼다. 결국 다큐는 이게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감독이 그런 팩트의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위트 있고 균형감, 논리적으로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퍼즐을 많이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고. 왜냐하면 이 다큐는 대부분 인터뷰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인터뷰 다큐라고 하면 되게 지루할 것 같은데 지루할 틈이 없이 갑론을박 거의 막 100분 토론하듯이 네. 속도감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뷰 사이즈도 굉장히 밀착도가 높고 무엇보다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우익들이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절한 눈빛을 갖고 있다라는 미국인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일본계 미국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오리지널 일본인도 더러 있었던데. 한국 사람이었다면 인터뷰 그렇게 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저도 그 생각한 거야. 네,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또 영화도 개봉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함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일본에서 이런 거 갖고 더 얘기가 나오면 또 좋을 텐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떠들면 떠들수록 화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거야. 역시. 이게 일본인들의 일본의 특성이구나. 특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른 척, 없는 척. 없는 척. 지금 얼마나 많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도 말이 없는 거가 떠들면 떠들수록 더 화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게 일본인들의 국민성. 영화가 일본에서도 상영됐나 보죠? 됐어요. 5월 달에. 네. 이미 되고 그때도 반응이 또 있었고. 네. 네. 반응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얼마나 됐는지 뭐 숫자적으로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또 똑같이. 예. 그렇군요. 근데 일본 한국에서 이런 반응들이 올 거라고 감독은 오히려 생각 못 했대요. 또 많이. 근데 우리는 올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다가 이게 지금 광복절이랑 굉장히 가까워 있고 네네. 게다가 영화 김복동, 봉오동 전투 지금 계속해서 개봉을 연달아 하는 거라서 우리한테 굉장히 뜨거운 시즌이라 그죠? 영화 개봉도 사실은 애를 낳는 것처럼 상당히 시기와 기다림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즌에 개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극장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도 꽤 많았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낮에 갔어요. 저는. 저도 낮 시간을 봤어요. 저도 낮에 봤어요. 네, 낮 시간에. 저는 평일 5시에 봤는데 또 제가 이용하는 극장이 또 독립영화관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럼 혼자서 봤습니다. 혼자서. 독립운동하느라고 독립영화관에서 봤구나. 네. 뭐 메가박스나 CGV에서도 소수 상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영화가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나갈 때에도 개봉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 방송이래. 우리 극장에서 못 보시더라도 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이래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새로 시작된 To Be or Not To Be 다음 영화에선 더 세게 살리거나 죽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3부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무리 2부 여기서 짓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마주보고 있는 내가 불안해. 이거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순간순간에 분노가 지금 고막이 찢어지겠다. 고막은 괜찮으신가요? 네, 저기 청력 약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지르기 전에. 볼륨을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소개할 때 볼륨을 낮춰주세요. 네네네. 아 그럼 재미없죠. 소개할까요? 네. 소개할까요? 하세요. 꿍꿍이가 아닙니다. 꿈꿈입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저는 영화계 신여성을 꿈꾸는 지갑이 텅 볐지만 지식이 충만한 신여성입니다. 네, 오늘 주전장 3부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주전장, 주요 전장터. 책인데. 끝나지 않는 위안부 이슈. 이 영화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끝납니까? 일본군 위안부 이슈는 사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워내려 했는지, 이들을 어떻게 성적 대상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상징이다. 미키 데자키 감독의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찌라시를 들고 있는데요. 증거가 찌라시가 아닙니다. 전단지. 전단지. 네, 증거가 찌라시가 아닙니다. 전단지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네. 써 있습니다. 네, 극장에서 갓 들고 온 한 장짜리 꾸겨진 찌라시. 왜냐면 제가 증거를 봤다는 영화를 봤다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네. 여기 딱 정확하게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성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매춘부였습니다.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자칭 위안부라는 할머니들의 증언밖에 없어요. 일본군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막 영화가 떠올라. 이들의 그 논리가 딱 압축적으로 제시된. 그러나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논리가 또 있죠.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에게 뭘 바라는 겁니까? 그와 같은 거대한 강간 제도를 만든 건 일본 정부였다는 거죠.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그거 안 나와 있어요. 아니 뒤에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기다린 거예요. 아까 이 영화의 찌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네. 찌라시 읽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찌라시 꿈꾸미 찌라시. 찌라시 읽어주는 남자. 네네. 찌라시 읽어주는 남자. 남자가 읽은 거예요. 여자가 읽어줘야 돼. 찌라남? 네. 찌라남은 삭제하셔. 그래서 괜찮네요. 이 세 가지 이제 또 관점이 있는데 이 용기 있는 감독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게 된다. 같은 마음이네요. 같은 마음이죠. 극우 세력을 향한 강렬한 경고. 일본 열도를 뒤흔들다. 기대하시라. 일본군 위안부 이슈는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19년 가장 논리적인 추적. 빠밤. 재판극 같은 스릴 통쾌하다. 모두를 전율시킨 거짓말 같은 이야기.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의 놀라운 데뷔작. 데뷔작이었어. 이런 찌라시로 영화를 시작하는 거 괜찮겠는데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준비 많이 안 하시더니. 얻어 걸렸어요? 이거 우리가 막판에 가면 만나는 숨겨진 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3부는 인문학 드레싱. 네, 처음 시작하는 무비플러스의 야심 코너입니다. 지금 찌라시를 읽어주는 남자도 괜찮네요. 네. 그럼 반드시 극장에 가서 찌라시를 읽어줄 여자도 되고. 네. 찌라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찌라시를 또 챙겨와야 되겠네요. 애들 풀어야 되겠네 또. 네, 찌라시가 좋아라. 저희 1부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이 드레싱은 각자 영화에 어떤 소스를 뿌려 먹을 건지 찍어 먹을 건지 자기 드레싱을 소개하고 맛을 한번 보여드리는 이 영화에 이 드레싱을 찍으면 이런 맛이 난다. 이런 겁니다. 뭐 다들 막 입을 달싹달싹 거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읽기 전에 네네. 이거 참 인문학 드레싱이에요. 이 주전장 영화 이후에 이제 아베에 관련된 이제 반일 감정이 막 고조되면서 이제 박경희 선생님, 토지의 작가 박경희 선생님이 생전에 쓰셨던 일본 산고. 생전에 쓰지 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그랬습니까? 지금 돌아가셔. 유고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일본 상고인데요. 제목이 조금
네, 한국스럽진 않습니다. 1번 산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고는 이제 여러 가지 흩어진 원고들. 일본에 대한 그냥 그 조각조각 이야기들 이런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산고. 같아요. 그죠? 산카오. 에세이집 뭐 이런 건데. 카오. 카오? 예. 아, 가오정다. 일본어인데 중국어. 아, 그래. 고증한다는 고증한다 할 때 고증. 그런 앞에 아마 건가요? 한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여기 나왔어요. 그러네. 미안합니다. 나는 원고를 할 때 그 고자로 일본어로도 되나요? 이게 일본 상고가? 잘 안 쓰는데 그죠? 되게 어려운 제목. 그래서 이게 부제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고가 이제 생각한다는 뜻도 되니까 일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그렇죠. 근데 이게 박경희 선생님이 1926년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45년,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됐을 때 벌써 연세가 한 20살 넘었기 때문에 거의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를 계속 일제치하에 있어서 뿌리 깊은 반일 감정, 그리고 자기 마을과 직접 목격했던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이 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처참한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서 컸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글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마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고 한다. 일본인에게는 곤배상을 차리지 말라. 곤배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는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곤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생전에 가장 많이 쓰셨던 그 일본에 대한 충고. 를 젊은이들에게 했던. 네,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곤배상을 차리지 말라라는 게. 그렇게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그 대접받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첨하는 사람으로 밟아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근데 박경희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상당히 뜨겁게 반응을 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책 일본 산고는 2013년에 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모아서 유작을. 근데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역시 우리 토지의 이야기처럼 되게 뜨겁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인에겐 절대 곤배상을 차리지 마라. 그리고 예를 차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를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당하고 무시당하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네.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 이런 제목의 글도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 네. 그리고 생전에 늘 말씀하신 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일본의 만행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한 땀 한 땀 기록으로 꼭 남길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토지는 워낙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토지 읽기 전에 약간 입문용 책으로 한번 맞아요.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점은 그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강원도 원주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을 이제 나는 철저한 반일 작가라고 네, 맞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평론가가 취재를 왔는데 자기 소개하기를 나는 뿌리 깊은 반일 작가다. 반일 작가.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쉽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이 살아계셔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저런 글들을 나눠서 읽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요즘엔 토지가 워낙 기니까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긴 책을 잘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짧은 에세이로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적극 추천합니다. 마로니에 북스에서. 그럼 이 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왠지 거짓말인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어떻게 읽었지? 일본 상고. 네,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록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담화문이 들어있어요. 대담한 내용이. 요즘 우리가 읽으면 아주 좋겠네요. 휴가지에서 가볍게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 무릎 꿇고. 감히 누워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박경리 휴가지는 선생님한테 좋지만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어른들 덕분에 또. 갑자기 한순간에는 책사가 바뀐 듯한 느낌. 아니, 인문학 드레싱이라 그때. 네, 아주 영양가 있는 드레싱을 좀 가져왔습니다. 인삼, 대추 넣어서 끓인 같은. 네네네. 다른 드레싱 좀. 저도 오늘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드레싱인데 드레싱 책사님이 이제 타이틀을 좀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가 불안해지네. 아니,
드레싱부터 소개하세요. 네, 저는 어떤 드레싱을 가져왔는지. 이게 중국 책 두 권을 이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중국 향기가 가득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못 읽지. 네, 못 읽긴 하는데 이러이러한 분이 있다는 거. 이 작가가 사실 책보다는 더 중요한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 위안부 연구는 굉장히 늦게 진전됐습니다. 한국에선 지금도 막 한국이나 특별히 일본에서도 좀 활발하게 진전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늦게 진전되고 지금도 뭐 국가 차원의 그러한 뭐 피해자 찾기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뭐 한국의 이제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든지 뭐 정의평화 연대라든지 이러한 위안부 관련 단체가 있다면 중국에는 아직 그러한 운동이라든지 이게 위안부 피해자 찾기라든지 보상이 뭔가 운동처럼 번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보다 더 강한 가부장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약간 꺼려합니다. 예, 과거 문제, 역사 문제를 들추는 것을 한일 외교의 걸림돌이라고 바라보는 중일 외교. 중일 외교의. 중일 이제는 외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책 두 권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책이 일본 위안부 연구, 일본군 위안부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수즈량 교수라고 상하이 사범대 사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을 제가 올해 초에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송 만들 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수상했던 라디오. 이분이 유일하게 중국 학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위안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 예. 그리고 이분이 중국에 지금 유일하게 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이 지금 상하이 사범대 학교 안에 있는데 이분이 힘써서 이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상하이에 있어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분이 위안부를 연구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특별한데 사실 위안부란 존재에 대해서 몰랐죠. 중국은 지난 세기까지도. 근데 이분이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교환학생인지 아니면 방문학자를 하셨는데 92년도에 91년도에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92년도죠. 김학순 할머니가 91년도다. 1년도예요. 네, 8월 14일에 이제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걸 직접 밝히고 증언을 하셨잖아요. 그때 한창 시끄러울 때, 한창 막 일본에서도 연대 시위가 일어나고 막 한창 이게 이슈화되고 뜨거울 때 그분이 이제 도쿄에 있었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시위 현장을 목격하고 같이 이제 교류하는 일본 학자가 너 혹시 위안부 아냐? 이 위안부 제도라는 게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상해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첫 번째 위안소도 상해에 설치되어 있다. 근데 중국 학자로서 상해 도시사를 연구했던 학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그 뒤로부터 30여 년간 지금 위안부를 꾸준히 연구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한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책을 한 권 썼고요. 일본군 위안부 연구. 근데 이 책 속에서 흥미로운 점 딱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에서 보면 위안부 피해자를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잖아요. 여러 일본 학자들이 이제 각자의 그러한 셈법을 가지고 이제 한 2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수즈량 교수는 완전히 다른 셈법을 제시합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20만보다 훨씬 많을 거다. 36만에서 41만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건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존의 연구들은 20만이란 연구들은 80~90%가 조선인 위안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국이란 네덜란드나 그리고 20%. 호주 20% 이런 사람들이었지 중국인 위안부들을 배제한 연구가 많았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전까지 이제 주기 장막이었고 이걸 조사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20만은 중국인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계산된 숫자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36만에서 41만인데 그 중에 한 절반에 가까운 한 16만, 18만이 이제 조선인 위안부고 나머지 이제 호주, 또 일본인 위안부도 많았다고 합니다.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 동남아,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한 2만 명 정도 있고 나머지 20만이 중국인 위안부라고 이렇게 해서 한 40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나름 이제 근거들을 제시하십니다. 네네. 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하는 게 맞을 수 네네. 아이고. 이게 첫 번째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이 사실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안부 조사 실록이란 책이고요. 장쌍빙
이 사람은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평범한 산시성의 어떠한 시골, 편벽한 시골의 교사입니다. 어머. 시골 교사. 예, 장수항빙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사실 수질량 교수도 대단하지만 이분이 왜 대단하냐면요. 1982년도부터 위안부 조사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 사비로. 아이고. 본인이 위시엔의 그 농어촌 교사였는데 어쩌다가 이제 가을에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할머니가 혼자서 어렵게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도와준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막 꿇어 엎드려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라는 거였죠. 근데 중국의 그러한 산시가 또 산시 쪽이 무슨 고장입니까? 공자의 고장 아닙니까? 가부장제의 그러한 철저한 가부장제로 이제 유교의 그렇죠. 유교의 잔재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산시 위시엔에만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밝히겠다고 해서 82년부터 이걸 본인이 사비로 발품을 팔아서 30년 넘게 심지어 40년까지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100명이 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찾아냈고 생존자들을 찾아내서 인터뷰로 남긴 게 이 위안부 조사 실록입니다. 그러니까 구술 자료집 같은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네, 구술 자료집. 근데 거의 살아있는 거잖아. 구술 자료니까. 네, 또. 근데 거의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치. 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항빙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 위안부 문제 민간조사 1인자, 제1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 첫 주자라는 거죠. 어떻게 뭐 번역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책. 이 책은 제가 한번 번역해 볼 욕심이 나긴 합니다. 네네. 이게 그 허스토리에서 그 여행사 사장이 나중에 부산에 위안부 김희애 씨가 네네네네 이제 데리고 와서 소송을 걸잖아요. 네. 이 장수항빙이라는 사람이 92년에 소송을 겁니다.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주중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산시성 본인이 찾아낸 위시엔의 피해자들을 이제 데리고 소송을 겁니다. 근데 결국엔 2017년에 패소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일본에서 네네네. 그 2017년이니까 그 재판이 25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예. 25년 동안 그 재판을 리드한 사람이 이 장수항빙이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세상에. 퇴직하고 아마 나이도 70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그분을 진짜 다큐멘터리로 한번 기록해보는 것도 네. 의미 있네. 그러네요. 대단한 분이.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떠한 신문 언론사랑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그렇지. 그 시대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人走了理还在人走了理还在我要抗战到底直到胜利. 뒷부분은 일단 그냥 두시고 人走了理还在가 뭔가 하면 사람은 갔어도 정의는 남아있다. 예. 인간의 그런 공의는 살아 숨쉰다. 이런 뜻이죠. 훌륭한 한마디인데. 리가 이치, 예, 따오리, 이치. 도리, 예. 이치. 도리, 따오리. 네. 사람은 갔지만 도리는 남아있다.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안다. 그 산천한다 노래 가사죠. 니몰리안 행진곡에 나오는. 저도 그게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이분의 요걸 그러네요. 다큐 만드는 거.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그죠? 네. 우리는 그래도 나눔의 집 이런 둥지가 있어서 그나마 네네네. 좀 지켜진 게 있는데. 더 어렵게. 지금 그쵸? 네. 네. 드레싱이 굉장히 쫀득한 드레싱을 가져왔네 아주. 네. 그래서 책으로 책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아니 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3부 새로 시작된 인문학 드레싱은 드레싱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인문학으로 빚어온 자기의 드레싱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이 주전장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또 다른 영화가 하나 있어서 이제 특약다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특약다실? 영화 제목은 아니고요. 특약다실. 특약은 보험에서 특약은 이제 특별히 약속을 한다 이런 뜻이고 다실은 이제 차를 마시는 곳 다실이라고 돼 있는데 대만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의 금문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금문도를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요. 그 금문고량주가 많이 나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이 특약다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문도가 어떤 곳이냐면 중국 대륙의 그 남쪽에 있는 하문, 시아먼이라는 도시에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섬이에요. 근데 대만이 국민당이 중국에서 쫓겨 내려올 때 끝까지 여기를 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년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전투가 계속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국민당이 그 당시에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을 주둔시켜요. 뭐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까지를 이제 주둔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범죄가 끊이질 않았어요. 남자 군인들이 이제 막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당이 여기다가 공창을 만들어요. 이 공창의 이름이 특약다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특약다실이 이제 831이라고 또 불렸는데요. 이 831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어로 그 전보를 치는데 군 내부에서 이제 그 암호화해서 전보를 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의 그 성기를 뜻하는 말로 불렸다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기념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하는 여자 사람들을 시응생, 시잉성, 시응생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사환 뭐 이 정도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불렸다 그러고 아침 8시부터 일을 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저녁까지, 저녁 9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만 빼놓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에 50명이나 되는 군인을 접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군인들은 입장권을 이제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51년 당시에 장교는 15위안, 사병은 12위안 정도를 냈대.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그냥 이제 한 40배 정도를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400원 정도. 를 이제 내고 이제 뭐 물가의 가치는 이제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이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왜냐면 처음에 오면 정착비라는 명목으로 군대에서 10,000원 정도를 먼저 준대. 10,000위안 정도를 먼저 주고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일을 한 거를 3대7로 나눠요. 여자가 3을 갖고 군대가 7을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지. 그쵸. 이게 근데 1989년도까지 실제로 존재했어요. 어머. 이게 1989년도까지 장개석이 죽고 또 장개석의 아들인 장경국이 죽고 나서야 이게 없어져요. 인권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기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식 자체가 낙후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공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굉장히 차별시당하고 이랬던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금문도에 가서 제가 그 기념관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보고 왔는데요. 뭐 그 정말 보기에는 너무 예쁜 집이에요. 가운데 마당이 있고 쭉 이렇게 둘러져 있었는데 방에 호수가 딱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015, 201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여자들을. 예. 그래서 참 그 비참한 아주 작은 뭐 한 2평 정도 될 남짓한 침대 그냥 하나 있고 세면 시설 하나 있고 이 정도밖에 없는 데서 매일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 특약다시를 다룬 영화가 군중낙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만 영화가 그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또 상영되기도 하고 그 영화인데요. 네네네. 군중낙원이라는 영화를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하긴 했죠. 2017년도에. 그래서 그 영화구나. 네네네. 낙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벌어졌던 이제 그 이야기들을 주로 다룬 얘기인데 평이 그때 좋았던 걸로. 네네네. 우리도 언제 한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군중낙원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자꾸 이제 대만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군중 낙원이라는 영화를 함께 드레싱을 쳤습니다. 네. 구워 먹든지 찍어 먹든지. 그러네요. 네. 대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금문도의 기념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타이베이 쪽에도 위안부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 대만이 참. 타이베이 도심에 이제 디화제라는 그 거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고즈넉한 옛날 건물들이 모여 있는 거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사동 같은 데고, 인사동. 예, 따다오청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평화 여성 인권관이라고 위안부 관련한 이제 전시를 해놓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전 간발의 차이로 놓쳤습니다. 문을 일찍 닫더라고요. 5시면 문을 닫는데. 그럼 위안소가 있던 곳인가요? 아니면 위안소가 있던 곳은 정보를 아니고, 전시한 정보를 전시한 전시관으로. 네네네. 그걸 이제 거기서는 아마자라고 그럽니다. 아마가 이제 대만어로 할머니 이런 뜻이죠. 할머니의 집. 예, 아마자. 우리의 나눔의 집처럼. 네네네. 아마자. 예. 그렇구나. 우리나라 서울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송 윤미향 씨가 거기 대표인가 관장님이에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요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이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데요. 가깝네요. 네네.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그 위안부 관련해서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그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중단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찾아보니까 그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거기에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면서 이 항의의 퍼포먼스를 예술가들이 하는데 이 제목을 소녀상 되기로 해서 평화의 소녀상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녀상이 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할머니 자리에 앉고 옆자리를 비워서 본인이 소녀상이 되는 퍼포먼스로 사진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소녀상 되기 퍼포먼스인데 사실은 이 평화의 소녀상을 이제 만들었던 김석영, 김은성 이 두 분이 이제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했었던 과정을 빈 의자에 새긴 약속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소녀상이 사실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저는 김재동 씨가 그때 펀딩을 홍보하면서 그때 구입을 했었어요. 수년 전에.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지나가시다 보시면 보통 단발머리에 옛날 그 한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것은 할머니들이 끌려갈 당시 과거의 모습인데 머리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쥐어뜯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단발의 밑에가. 그래서 그분들이 느꼈을 공포나 슬픔을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나와 있고 발바닥을 땅에 붙이지 않고 있죠. 네네네. 땅에 붙이지 않고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뒷발꿈치는 아픔의 세월을 이제 떠돌듯이 불안하게 살아온 삶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뒤꿈치가 이렇게 아직도 완전하게 내려앉지 못하는 슬픔. 그리고 이제 그 의자에 앉은 분은 젊은 시절 할머니인데 그림자는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그림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녀상으로 기획이 되어 있어서 그림자는 쪽진 모습의 할머니 그림자입니다. 현재. 그리고 할머니 가슴에 나비가 새겨져 있어요. 그림자에. 자세히 보시면.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비는 현생과 그러니까 현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영혼의 매개로 사용되는 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비, 좀 자유로운 나비로 환생하기를 바라는, 다시 태어나면 좀 자유롭고 그런 걸로 환생을 좀 기원하는. 그래서 왜 저희가 위안부 관련 나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현생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랬으니까 다시 귀향 영화 네, 그런 거고 지금 옆자리가 비어있는 빈 의자 있죠. 이것은 할머니와 소녀. 과거와 현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할머니와 함께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의자를 하나 비워뒀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제 소녀상과 함께 외출하기로 하고 해서 이 조각상을 받아보면은 할머니랑 의자가 분리돼요. 그래서 할머니와 의자를 이제 어디든지 가져가서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녀상이 어디에서도 찍힐 수 있도록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평화의 소녀상을 보시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녀가 두 손을 불끈 주먹을 쥐고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할머니들의 어떤 의지를 담고 있고요. 결연하지만 굉장히 의지가 있는 소녀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냥 옛날 소녀를 앉혀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상징하는 그런 소녀상입니다. 전시가 중단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언제 나도 얘기 하나. 네, 드디어 왔습니다. 드레싱. 저는 약간 이제 좀 아까 주전장과 연관된 드레싱으로 저는 포장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왠지 개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봤던 영화인데 신문 기자를 봤어요. 심은경을 워낙에 좋아해서 심은경. 한국의 심은경이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신문 기자. 신문 기자를 신문 기자예요. 영화 제목이 심플한데 일본어 제목은 뭡니까? 신문 기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네요. 그냥 신문경 나온 주연에 뭔가 하나 봐야지 하고선 들어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저희의 이제 주전장하고도 연관되는 한일 관계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문사에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파헤치는 거예요, 여주인공이. 근데 이제 대학 신설이라는 거에 뭔가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오는데 이게 알고 보니 그게 2년 전에 일본의 각해 학원? 학교 재단에 학원의 문제, 학원의 문제 비리가 바로 이게 아베랑 연관된 문제가 됐었던. 네, 아베가 문제가 됐었죠. 그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건데 여기에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심은경이 사실은 그때 그 아베의 학원에 막 쏘아붙였던 도쿄신문의 사회부 기자가 있어요, 여자. 실제로 모치츠기 기자가 자기가 직접 에세이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책으로 썼어요. 그 책을 원작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심은경이 어떻게 여배우가 됐냐면 일본의 배우들이 다 이 사실을 알고서 거부했어요. 일본의 여자 배우들이 이제 이 아베 치하에서 차별을 받게 될. 그죠? 그게 이제 겁나니까 못하고 결국 2차, 3차까지 와서 심은경 배우가 이제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 된다는 외국인을 쓴 거네요. 네,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가 한 2주차 지났을 때인데 흥행이었어요. 3주차도 지나면서 한 4억 엔이 넘었다는 이제 흥행 수입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 다음이 우리 정치적인 거랑 맞물려 가지고 보고가 되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게 가게 학원이 의과대학의 수의학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아베와의 친인척과의 비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그쵸. 뉴스화도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이 신문 기자가 이거를 알고서 계속 이 총리한테, 수상한테 계속 질문하고 끈질기게. 했는데도 결국. 네. 그거에 이제 과정들을 쓴 거가 진짜 있었던 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 영화가 좀 마지막에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일본인으로서 이제 남자가 여기 이제 내각으로 나오면서, 남자가 이렇게 약간 공무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무마시키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젊은 청년이 고민을 하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게 일본인의 반응으로 봐서는 기존에 비하면 그래도 이게 고백하는 거죠. 고민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개봉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분위기로 우리한테는 좋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일본에서 진출할 의향이 있냐 이런 문제인 거지. 그죠? 우리는 기꺼이 하겠지만. 심은경 배우가 일본어를 잘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설정이 약간 섞인 걸로 나와 있어. 혼혈로.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섞인.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래도 나름 뭐 잘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확실히 용감하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인이나 뭐 세월호 관련 영화 다큐에 배우들이 그래도 용감하게 출연을 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죠? 어떻게 그 섭외가 안 돼가지고 외국인 배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게 사실 남자 배우가 되게 유명한 배우래요. 그럼 이제 남자 배우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TV 같은데 막 뜨면서 여기저기 홍보하고 이러는데 홍보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일부러 못하게 한 거죠. 이 주전장 영화에 보면 아베나 그 일본 회의 쪽에서 언론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산케이 신문인가요? 그 기자가 이 문제를 한번 위안부 문제에 고노다마에 대해서 문제 했었을 때 처음에는 실어줬다가 압박에 시달려가지고 그 기사를 아예 삭제해버린 사건. 그래가지고 기자가 가족이 다 협박을 받고 자기 딸도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그랬다는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서지 못하고 언론도 얘기를 안 해야지 더 회자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한 통제력인 거죠. 네. 겉으로는 상당히 열려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네. 사실 계속 일본의 정치 지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우익의 힘이 너무 크고 사실 양심적인 그런 발화들도 있었죠. 그렇죠. 예컨대 그렇죠. 영화에서도 언급되고 아까 2부에서도 책사님 말씀하셨던 고노다마라든지 고노다마. 또 이제 뭐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승인하는 그런 그렇죠. 진보한 그런 담화도 있었지만 아베는 이걸 극적으로 부인하려고 하고 이 우익들 극우 세력들도 이걸 계속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전장을 보면서 한 번 더 느낀 것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한 400년 앞서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늘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기술력도 좋았고. 그 영화에 보면 여자 의원이 뭐 우리는 워낙 기술도 앞서고 정교해서 절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제 생각엔 정치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경우가 정치적인 의식이나 시민 의식은 우리가 더 발전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인권. 여성의 인권이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돼요. 물론 뭐 이희호 여사부터 시작해서 그 1세대 여성 운동가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그런 걸 못 보잖아요. 못 보고 일어나서 막 외치고 그래서 속도가 빠르게 여성의 인권이 성장돼 왔다. 우리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투도 거의 지금 뭐 없다시피 하고 청년들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이고 그러니까 민주국가도 물론 아니라는 거 전 근대적이고 오히려 이 헌법 개정을 통하면 더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일본에게 배울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되게 정교하고 장인 정신도 강하고 책임감 부지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굉장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일어났던 문제에서 드러나는 의식, 역사에 대한 의식과 또 공감, 공동체에 대한 의식, 타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연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린 절대 일본과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선을 그어서 새로운 역사에 들어갈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뭐 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럼요.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일본 친일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여기 할아버지 양심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양심적이었죠. 좋은 분들도 많이 나오세요. 네. 사죄할 건 사죄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인을 뭐 기둥에 묶어서 찌르는 그렇죠. 연습, 창고로. 네, 그래서 일본 전체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기보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아주 보수라는 말 좀 아닌 것 같고 극우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단호해질 때가 왔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이거나 뭐 이런 문제에서 종속되기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에서 어떤 기자가 예전에 양궁 대회를 하는데 양궁이
양궁 그 활을 일본산과 미국산이 메인이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도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미국에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파는, 우리 선수들한테 그 활을 안 파는 전략을 썼대요. 그러면 골탕을 먹겠지.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산화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올림픽 때는 우리가 물론 금메달을 땄지만 그 다음 올림픽 때는 우리 활을 전체 한 70% 넘게 우리나라 활을 이제 쓰게 되는 선수들이. 왜냐하면 계속 성적은 좋고 국산 활이 미국산거나 일본 제2위였던 일본 활보다 값싼데 성능이 좋으니까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체질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애국 뭐 이런 것 꼭 그거의 정답은 아닌데 이 영화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저희 드레싱 더 부으실 분 있어요? 너무 많이 부었네. 각종 드레싱이 다 나온 거예요. 각종 드레싱. 네네. 다음엔 접시도 좀 들고. 아주 2부 출발이 플러스 출발이 좋습니다. 네. 고함 때문이 아닐까. 네.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한마디를 여기서 차이나는 한마디를 짚고 갑니까? 아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짧게 한번. 人走了李还在 人走了李还在 아니 속도를 좀 낮추. 人走了人走了 李还在 李还在 네. 人走了李还在 네. 괜찮아. 사람은 같지만 도인은 아직 남아있다. 네. 人走了李还在 일본이 이걸 알아야겠죠. 네. 대만 국어입니까? 人走了李还在 대륙 국어입니다. 대륙 국어로 人走了李还在 와, 안 따라합니까? 그러면 한 명씩 하니까 다 같이 한번 하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人走了李还在人走了李还在 네, 저 박경린 선생님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 주전장 영화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각종 드레싱과 함께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